또 하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발언이 있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이 논란의 백현동 사업을 두고 당시 이제 국토부가 이걸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논란의 발언 대목입니다. 2심에서 이거 무죄로 줬는데 사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에서 무수히 많은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성남시 공무원 중, 국토부 공무원 중 단 한 명도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저런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2심과 3심의 판단이 이 발언과 관련해서 달랐는데 함께 보시죠. 1심은 3심과 완전히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2심에서 과장했지만 허위는 아니다 라며 무죄를 줬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협박한 사람도 없고 협박을 받은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건 명백한 허위다.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는 협박이 있었다라는 건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라고 1심과 대법원은 모두 다 판단한 겁니다. 결국 유죄가 인정된 거죠. 2심 판단대로라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1심 재판에서 있었던 증인을 불러서 협박했습니까? 협박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라는 모든 이 증인 신문 절차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2심 논리대로라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후보자의 어떤 인식, 좀 과장된 인식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무죄를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협박을 한 공무원도 없었고 협박을 받은 공무원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국토부가 보냈던 그 공문에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라는 것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말로 봤다라는 거잖아요. 대법원도. 그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요. 이재명 후보의 저런 언급이 단순한 추상적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뭐냐? 이거는 그야말로 허위 사실에 있어서 사실의 공표라고 봤거든요. 그거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그 표현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가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다. 그러니까 그 국토부 공문 같은 것들이 쭉 다 나와 있었잖아요. 국토부 공문은 어떻게 나와 있었느냐? 이게 그 국토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 성남시한테 공문을 내려보낸 게 아니고요. 성남시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신한 것에 불과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성남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느냐. 자체적 판단으로 종상향 4단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성남시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질의했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니네들 알아서 해라. 적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다 증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허위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전형적인 허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이번에 밝혀준 겁니다. 늘 궁금한데 아까 그 김문기 씨 골프 사진 조작 발언도 그렇고 이 국토부 협박 발언도 그렇고 1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잖아요. 네네. 그러면 2심 판사님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그걸 해석해서 그런 법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 친구가 기자인데 제가 기자 생활 오래 했죠. 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항소심 판결을 5번을 읽어봤대요. 진짜로.
그런데 5번을 읽어봤는데 그 기자가 결론 내린 건 무엇인가? 야, 이 판결은 그 고등법원의 판사님들이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 무죄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도저히 끼워 맞춰지지 않는 것까지도 어거지로 끼워 맞춘 느낌을 기자로서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자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기 앉아 계신 저 고명하신 대법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법조인의 양심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판결을 상고 기각해가지고 확정해 줄 수 있었겠는가.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제 같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익준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지역 상향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패널을 제시까지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협박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왜 그 협박을 받았다고 하셨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맞네요. 저런 사건이 있었을 때 국정감사 중에 저런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의 얘기도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발언들을 사적으로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이미 생각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밑으로부터 누가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든지 간에 그런 인식을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한테, 그러니까 성남시장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밑에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적에서 저렇게 후보가 인식하고 있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고등법원에서의 판단은 그 법리적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면 법원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완전 아니라고 저긴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다시 했다는 건 존중은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장 군수들이 일을 잘 안 해요. 저런 게 판결이 있고 나서 혹시나 이게 특혜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몸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저걸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남시를 발전시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의 문제를 봐야죠.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은 진행 중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압수수색을 통하고 뭘 해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법리적 해석 말고 정치적 해석이 필요하다.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제 대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거짓말과 관련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에 기초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허위 발언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는 범주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선거범 재판은 신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지연 및 1, 2심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과 사법 불신이 초래됐다.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봤듯이 이 졸속 판결이고 한독수와 짜고 벌인 내란 쿠데타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설명은 다릅니다. 상고심이 나왔을 때부터 대법관들이 충분한 수기를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냉철한 법리 판단 하에 이런 조속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의 의미와 관련돼서도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사법적으로 유죄라는 걸 명확히 하되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파기 자판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나왔군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둔 판결이다.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주요 사설에도 이 문제가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찌할 건가. 중앙일보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한국일보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 완성 사법 리스크에 경랑 빠진 대선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자 이거 한 달 남았는데 조기 대선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네네. 파기 환송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 고등법원은 유죄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기속력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형량 선고만 남은 건데 조기 대선이 먼저냐? 최종 형량 선고가 먼저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자격이 박탈되느냐 아니냐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향후 남은 과정, 절차 어떻게 향후 절차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이 됩니다. 환송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상고심이 한 번 더 남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재판이 2번이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공교롭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사건이 첫 번이 아니에요. 이게 2번째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일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하고 정반대였어요. 그때는 1심에서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무죄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은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다시 유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지사일 때도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제가 그 일자를 찾아보니까 2020년 7월 16일에 파기환송됐어요. 예. 그게 그 서울 고등법원에 접수가 된 게 7월 20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공판 2번 거쳐가지고 9월 21일에 변론 종결하고 최종적인 선고가 10월 6일에 나왔으니까 한 3개월 가까이 걸렸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지난번에 수원 고등법원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하려고는 할 텐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협조하지 않겠죠. 단적으로 공판기일 잡혀도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또 재판을 이렇게 질질질 끄는 그런 신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의 어떤 예측,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조기 대선 직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종 형량만 선고가 될 텐데 이거 뭐 대선 이후에도 문제겠군요.